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재난안전 119입니다. 평일 낮 1시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KBS 김대홍 기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리고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 시각 기상정보 알아보겠습니다. KBS 박소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충북과 영남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 수도권과 동해안, 그 밖에 영남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광주 10도, 전주 9도, 대구와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내일보다 날이 더 춥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 기상캐스터의 날씨 들으셨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전국 방방곡곡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설악산입니다. 눈발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쌓였고요. 이게 눈이 계속 내리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CCTV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는 좀 보이는데 저 먼 쪽에 있는 설악산 전경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카메라 앞에도 이제 눈이 이제 내리면서 눈방울이 이제 맺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 두루령인데요. 이곳 역시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쌓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황입니다. 제주 서귀포 마라도입니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이제 산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물결이 점점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이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인천 웅진 백령면에 있는 그 폭우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CCTV가 이제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는데요. 이미 보시다시피 되게 많은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이동 시 평소보다도 20에서 50%가량 속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로는 정체 자체가 긴 편은 아닙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시구간인 양재 부근에서만 정체가 살펴지고요. 나머지 구간은 통과 괜찮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전운전 필요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눈 알갱이가 보일 정도로 눈발이 매우 거셉니다. 감속운전 신경 써주셔야겠는데 보고 계신 대관령 부근은 지금 안개까지 짙어서 시야 확보가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안개등이나 비상등 활용 꼭 해주셔야겠고요. 터널 내부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도로 살얼음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미끄러워 보이니까요. 감속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작업 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김제 부근인데요. 기상 상황은 괜찮지만 1차로가 작업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는데 특히 구분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갑자기 굽어지기 때문에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한평 일대에서도 작업 중인데요. 한평 터널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2차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신경 써주셔야겠는데 반대 서울 쪽으로는 유일한 정체 구간 일직과 금천 사이로 3km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은 오늘도 송내 중심으로 양쪽 정체입니다. 특히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6km 구간 버겁습니다. 끝으로 사고 영상 보겠습니다. 졸음을 운전할 때는 졸음을 다급하게 졸음운전은 이렇게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졸음 운전 시에는 각별히 신경을 더욱더 쓰셔야겠습니다. 피로가 몰려온다면 절대로 이겨내지 마시고요. 꼭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서 쉬었다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음 운전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로 갑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오늘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발효됐던 풍랑특보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일부 해상에만 풍랑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항해나 조업 예정 시에는 특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시계가 아직 봄을 향해 가지는 못한 듯합니다.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뚝 떨어지겠는데요. 전국 해왕 보시면 서해안은 원만한 해왕 보이겠지만 부산이나 모슬포의 파고는 다소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고요한 바다 모습 보이실 텐데요. 파고 0.5m로 물결의 일렁임이 적당합니다.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 해무 CCTV입니다. 일출 시각이 점점 빨라지며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모습입니다. 햇빛에 비친 바다도 평화롭습니다. 바람 초속 5m, 파고 0.5m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모슬포의 파고는 다소 거칠겠습니다. 멀리서 봐도 물살이 빠른 게 느껴지겠는데요. 바람은 흔들바람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전 9시 이후 안흥에서는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발생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1시 50분경 553cm로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오후 8시 30분경에는 203cm까지 해수면이 낮아지겠습니다. 이때 조차는 350cm가량 나겠습니다. 조류정보 보시죠. 하루 중 조류가 가장 빠르게 흐르는 때 알아보겠습니다. 안마도 서측에서는 오전 11시 10분경 2.1노트 세기가 되겠고요. 맹골수도에서는 오후 3시 50분경에 3.4노트 세기로 물살이 빠르게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동해안 호산항 부근에서는 3월 7일 18시부터 22시까지 해상 사격 훈련이 진행됩니다. 야간 시간에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사건 사고 알아보겠습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세요. 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택배 상하차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하차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에 인근 시설로 옮겨 붙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컨테이너 2개 동과 야외 상하차 작업장이 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하지만 이 불로 주택 일부와 집안에 있던 가전가구를 태워 약 2,2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주자는 가스레인지에 음식물 조리 후 잠이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입니다.
매년 주택 화재 원인 중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불을 사용하는 등 화기를 사용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는 것과 같은 화재 예방 대책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전 7시쯤 진주시 이반성면에 위치한 버섯 재배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펼쳤는데요. 지금까지 농장 전체 시설 13개 동 중 천막 구조물 8개 동이 탔습니다. 이 밖에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진 농장 건물 1개 동 일부가 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획 영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죠. 우리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등하굣길은 안전한가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만들기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주의력이 약하며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평소 안전수칙에 대해 꾸준히 지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교 후 교문 밖으로 나오는 어린이,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져 있는데요. 교문에서부터 횡단보도 앞까지 스마트폰만 보며 걸어가는데요. 그러다 넘어지겠어요. 아니, 이번엔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다고요? 이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자동차. 어린이를 보고 급하게 멈추는데요. 너무 위험해요. 어린이 교통안전수칙.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린이가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가급적 차도와 멀리 떨어진 안쪽으로 걷도록 지도하세요. 특히 모퉁이를 돌 때 차도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이때 주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게임기, 스마트폰, 이어폰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도로나 자동차 주변에서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놀지 말고 주정차된 자동차 사이로 다니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는 좌우를 살핀 후에 안전하게 내리고 통학 차량의 앞이나 뒤로 길을 건너지 않도록 하세요.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수칙. 무단 횡단은 절대 금지.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신호를 기다리도록 알려주세요.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바로 건너지 말고 마음속으로 셋을 세며 왼쪽, 오른쪽을 살피도록 하세요.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무리해서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자동차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왼손을 들고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친구와 장난치거나 뛰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도록 지도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을 지켜 잠시 멈춰주세요. 어린이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입니다. 도로와 보도가 없을 때는 특히 어린이를 주의하면서 운전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돌발 상황에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항상 30km 이하로 서행하세요.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앞지르지 말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꾸준한 지도와 교육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습관을 길러주세요. 네,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기획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방제 핫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자율방재단의 김효석 단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고 있는 자율방재단,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이 무엇이고 또 어떤 분으로 구성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제주 지역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에 의해 발족된 단체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단원들을 모집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예찰,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효석 단장님이 맡고 계시는 제주도 자율방재단은 그럼 언제 발족을 했고 그동안 어떤 활동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제주 지역은 서귀포시가 2016년도에 시범지역으로 방재단이 발족되었고 제주시는 2019년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43개 면, 동별로 단원 1240여 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제주 지역은 태풍이 길목으로서 강풍, 폭설, 한파, 집중호우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재단원들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위험지역 예찰 활동을 통한 집수구 정비와 재난안전선 설치, 그리고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주민 대피 안내 방송 등을 하고 있고요. 태풍 때에는 월파 지역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간판 등 바람의 날림 방지 조치와 떨어진 가로수 또는 방풍수 등을 처리하여 교통을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태풍이 지나면 또 복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주에는 또 겨울철에는 또 눈도 많이 오니까 폭설 때에는 버스 정류소 주변 통행로 확보와 제설 장비를 이용한 주요 도로변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성과도 참 눈부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요즘 같은 또 봄철이 되면은 제주도는 또 돌풍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비닐하우스 결박으로 바람의 날림을 예방하고 또 곧 닥쳐올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자재 점검과 집수구 정비, 또한 하천 지작물 제거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특히 제주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것도 전해 주시죠. 네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방재단은 현재 124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원 수를 2000명까지 확충하고 각종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방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집 주변 집수구 점검이라든가 위험 상황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석 제주도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재난안전 119에서는 안전정보는 물론이고 안보에 관한 정보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쟁기념사업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전쟁기념을 와보셨어요? 아니,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네. 요즘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육군본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위치하고 있고 전쟁기념사업회는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이렇게 설립법을 만들고 법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뭘 하는지 이제 궁금한 분 되게 전쟁기념관만 생각하거든요. 하나 뮤지엄이죠. 박물관인데 전쟁기념사업회는 그 설치법에 따르면은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또 평화 통일의 여건을 만들라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요. 전쟁 기념관을 운영합니다. 네. 11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또 특별 전시관을 운영해서 거기 방문한 사람께 국가를 사랑하기는 마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미래 세대에게 어떤 전쟁에 대한 교훈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박물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한 750명만 하루에 받을 수 있는데 한 30초 안에 부킹이 예약이 끝납니다. 매일 한 750명을 돼서 어린이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전쟁 교훈 또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의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육군, 해군, 공군 참모 차장들이 부회장 겸 이사로 있어서 이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의 또 도장으로서 이렇게 쓰는 W 아카데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부쩍 그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특히 우방국, 유엔 참전국의 정치 지도자, 안보 관련 지도자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의 그 정치 용어를 쓰면은 공공외교라 그럽니다. 공공외교인데 외교부가 아니면서도 외교관이 아니지만 그 외교 업무를 상당히 지원하는 그런 공공외교적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기빈들을 만나서 뭐 현안도 얘기하고 또 양국 간의 우위를 다지는 이런 친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8점에서 10,000명 정도 일반 관람객이 오고요. 그중에 외국인 또 한 17%, 20% 정도는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그 이력서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필에도 보면은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이제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위 또 하셨고 또 국방부에서는 이제 장관 다음으로 높은 게 차관 아닙니까? 차관도 하시고 안보 중에 안보 전문가 중에 진짜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쟁기념사업회를 이제 맡아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실 일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뭐 이때까지 형성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용한 변화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혁신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기념관의 업무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국군 포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군 포로실을 특별 전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설 전시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또 기획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군 포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서 어린이 박물관 인기 있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시설 같은 게 좀 남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현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어린이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리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그 교육 기능과 관련해서 국민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새로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용산시대, 대한민국 용산시대에 맞춰서 용산 특강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 경륜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연사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용산 특강을 계속 이어가서 그 청중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많이 알려서 우리 국가 어른들 원로들의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알려주면서 국가를 좀 더 사랑하게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나라를 지키는 포럼, 이런 나지 포럼이라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포럼이네요. 나지 포럼도 만들고 있고 좀 조용하지만 그 법과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 그게 결국은 가장 단순한 겁니다. 전쟁기념 사업에서는 더 많은 국민이 와서 오기 전보다는 와서 오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도장이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관이다. 그런 역할을 하려고 조용한 변화들을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 큰 변화가. 이게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언론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KBS에서 좀 도와줘서 이 조용한 변화가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네. 우선 이제 안보 문제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요즘 북한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해서 헌법에 이제 명시하겠다를 했고요. 통일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게 지금까지 북한이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이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북한이? 북한이 심상치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늘 심상치 않은 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지금 하는 일들은 참 어떻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네. 지하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이제 통일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부서를 없애고 또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일 관련 모든 북한 내부의 기관들을 다 폐쇄했어요. 그래서 없애고 또 남북 경협과 관련된 합의서도 폐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각은 제가 처음 내놓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김정은의 생각에 변화를 줬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같은 슬라브족이라 그러고 네.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연방의 러시아의 세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이걸 러시아 푸틴이 적으로 간주한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2022년 그렇죠. 2월 24일부터 같은 동족이고 같은 국가 일부였다가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하고 제1의 주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의 영토 안정을 영토를 원하는 영토를 욕심을 자꾸 채워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정은은 굉장히 이 모습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가 지금 가까워지잖아요. 굉장히 뭔가 받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로 간주하면서 영토 욕심도 채우고 내부 푸틴의 권력 기반도 강화하구나. 또 남조선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둘째 그 북한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북한이 좀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우리 지금 총선하는데 2개 정당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2개 정당인데 북한에도 양대 정당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죠? 예. 정치학 박사님이신데 아유. 북한에 2개 정당이 네. 있다는 걸 네. 북한은 무슨 정당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노동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새로 정당이 하나 생겼어요. 한 20년 전부터 장마당이라고. 장마당이요? 장마당도 당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노동당, 장마당. 다 당이. 당이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와서 장마당으로 설명하려면 블랙마켓이랍니다. 이 장마당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통일부가 발표한 자유라든지 탈북자 통계 6천 명을 조사했는데 보면은 북한 주민 한 70%가 거의 북한 모든 주민들이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이미 국가가 공급하는 기능을 잃었거든요. 배급해주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장마당이 자꾸 의존해서 하고 장마당에는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일을 더 많이 해요. 더 효과적으로 돈을 잘 버니까 여성 지위가 올라가고 이 장마당에 계속해서 이제 의존하고 그러면 이 장마당에 의존하는 이런 게 되는 데다가 또 그쪽에서 장마당 세대가 있어요. 우리 MZ 세대처럼. 네. 그 장마당 이후에 새로 이렇게 태어난 200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장마당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들이 계속 대한민국을 조금 흠모하거든요. 대한민국 물품과 뭐 드라마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차단해야 됐다. 통일하면 자꾸 남조선 대한민국을 생각이 되면 통일이라는 말을 지우자. 남조선을 흠모하는 마음을 없애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남조선과의 어떤 벽을 쌓아야 되겠다. 담장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통일이라든지 이런 기구도 없애고 했는데 이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봤으면은 이 손자 잘못 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북한식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 국가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는 작업인데 그 북한은 일단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외부 사조 유입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좀 수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국제 정치 전체적인 상황에서 북한을 들여다봤고 또 북한 내부 심각한 경제난 상황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북한이 통일을 지우려는 데 반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이제 3.1절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결국 종착지는 통일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또 통일을 강조합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왔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직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원칙 속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그런 하나의 세평 속에서 또 북한이 또 통일을 저렇게 배격하고 나오니까 3.1 운동의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제가 그 원고를 뭐 작성하는데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그걸 몇 번 읽어보니까 원고를 받아 읽어보니까 3.1절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내비게이션 방향성이 뭐냐 자유주의가 정착하고 발전하고 그 뿌리 내리고 그 번영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네.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를 자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반자유주의인 집단이 뭡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의 유정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북한을 봤을 때 반드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헌법 정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대통령이 지키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연스러운 반격, 자연스러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3.1절에서 3.1 운동 선언문에서부터 쭉 이어 모든 하나의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그 방향, 내비게이션이 자유주의고 그걸 끌어왔던 자유주의인데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자유주의를 못 누리고 있는 북한 지역을 해방시켜서 어쨌든 우리가 가는 그 논리에 하나의 그 두 개 음절로 하자면 통일 아닙니까? 통일시켜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이 시대 정신이죠.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5년, 10년, 50년, 100년 뒤에 그 시대 뭘 했냐 물었을 때 그 시대 가장 큰 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냐가 평가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통일에 대한 하두를 통일에 대한 우리 던졌다. 정부의 의지를 헌법 정신을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1절 기념식 그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은 일본과의 관계예요. 보통 보면은 3.1절 하면은 일본에 대한 어떤 저항적인 뭐 물론 일본 제국주의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일 양국이 세계 평화와 협력의 파트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3.1 운동하면 이제 그 피해 규모에 있어서 약간 통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박은식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명 참가해서 한 5천 명 정도 네.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본 학자, 우리 학자 통계인데 국사편찬 협의회에서 통계를 따르면은 그 당시 한 1,000여 명이 그 운동을 하다가 사망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민족으로서는 일정하게 최대 하나의 그 혁명 운동이었던 동시에 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 3.1절 당연히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인 일본 또 피해자 우리가 그 3.1 운동 통해서 나라를 독립을 끌고 갔던 그 정신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3.1 운동 이후에 우리 대통령의 인식은 3.1 운동 이후에 독립이 여러 가지 갈래로 네. 또 무장투쟁대로 교육운동대로 문화운동대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한일 관계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래지향적으로 보자 이거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 이런 것을 네. 지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여러 가지 그 경제 분야 또 여러 가지 안보 분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왜 필요하냐의 문제를 봤을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존하잖아요. 그렇죠. 핵무기를 격도발할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북한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적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 그 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도 그렇게 밖에 둘 이유가 없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렇게 봅니다. 연관해서 관련돼서 이 질문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또 윤 대통령이 하는 게 3.1절 이후에 진행된 역사,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헌정사나 역사라는 건 우여곡절도 많았고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대통령은 또 긍정적인 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사를 언제부터 봐야 될지 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3.1 운동 이후에 진행된 역사,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진행된 역사에 대해서 해방 전후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역사에서 국민적 분열이랄까 합의가 잘 안 되는 컨센서스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무장 독립투쟁을 높이 평가하는 측에서는 그 뒤에 외교투쟁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독립운동, 또 문화운동을 했던 부분, 또 현대사 속에서 보면 그 이후에 가난의 질곡 속에서 묵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어떤 그런 정부의 역할, 또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현대화시킨 분들의 역사를 좀 패미하거나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현대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공과 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이제는 국민적 합의를 해서 현대사 이후에 공을 중심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서 국민적 어떤 통합, 국민적 어떤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자. 그러려면 시각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원전을 건설하고 그죠? 고속도로를 만들고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사에서 너무 폄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어떤 큰 강줄기처럼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주는 호소 같은 우리 국민들이 좀 역사를 공정하게 보고 좀 대승적으로 봐서 좀 인식을 좀 공유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가자. 이런 메시지를 3.1절에 담은 거죠. 3.1절도 그것만 기념해서는 아무 의미가 의미 크지 않죠. 그거는 과거의 의미를 살려서 미래를 뭔가 해야 될 겁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대한민국 뭡니까? 국민 통합입니다. 현대사에 대한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 시각을 좁혀나가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안보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현재 글로벌 상황, 안보 상황 보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2개의 전쟁이다, 뭐 3개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한반도 상황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죠. 핵 문제.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두고 보면 남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완전 종전 체제가 정전 체제, 교전이 잠시 중지된 체제에서 보면 남북한의 군사력 또 도발 능력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전쟁 수행 능력은 사실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피해를 강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도 피해를 많이 강요할 수 있거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하마스가 작은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피해를 강요하려니까 엄청난 피해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국지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안보의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북한 사이버에 갈 수도 없고요. 네. 우리가 사이버 전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이버 사령부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국내법이 촘촘하게 개인정보, 개인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사이버 사령부가 한 6천 명이 되는데 다른 제3국을 격려해서 우리 사이버 공간을 마음대로 들어가 댓글도 퍼부을 수 있고 우리 여러 가지 민심을 교란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북한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혼란, 책동 이것이 굉장히 저는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언론인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북한 도발과 관련한 뉴스를 이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소무한가요? 우리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좀 이제 불감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대다수 불감증이 있어요. 북한과 관련된 뉴스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제 나름대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으로 받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약간 구별이 힘든 부분 이런 게 있어요. 공포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공포감이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력이나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방어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공포감은 좀 줄일 수 있어요. 저들 도발하면은 우리가 초전에 아주 박살내고 격퇴할 수 있다. 공포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뉴스가 계속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내면적인 일어난 불안감은 어쨌든 싫은 거예요. 충돌이 싫고. 그래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핵무기나 북한에 대한 공포감은 조금씩 완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윤석열 정부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 전략적 메시지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체제를 봐서 근데 불안감은 잘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렇더라도 우리 막아낼 수는 있지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 여러 가지 도발적 언동, 발언, 여러 가지 성명서 이것을 너무 크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약간 협박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협박성 있는 발언을 대문짝만하게 낼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북한의 그 지도자 여동체입니까?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그렇게 크게 다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극적이라서 근데 자극적인데 크게 다뤄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북한 우리 사회 안보 전문가 발언이나 김여정 발언이 큰 차이가 없는데 김여정 발언은 크게 한 페이지를 다루고 우리 측의 통일부 차관 이야기나 우리 국방부 이야기 조금 다루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북한도 그 북한 뉴스를 다룰 때 협박성 발언을 뉴스를 다룰 때는 수위를 조절해서 너무 크게 다뤄주면 간등이만 키우는 거예요. 그 북한 보도를 할 때는 불안감을 이렇게 조장하는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그 뉴스 밸류를 평가해서 뉴스 지명과 보도량 크기 이런 것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북한에 조그마한 무슨 국장급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 미국 대통령이 한 만큼 보도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 좀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재작년에 울릉도에 이제 공습 경보가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백령도에 또 경계 경보가 이제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막상 이제 발령되고 나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준비 안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자, 우리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 또는 국민 차원의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비는 촘촘하게 돼 있어요. 민방위 기본법 또 그 방송통신에 대한 관련법 기본법이 있죠. 또 재난 자연재해 대책법인데 뭐 촘촘하게 교육은 누가 몇 시간씩 받아야 되고 촘촘하게 돼 있고 매뉴얼도 잘 돼 있어요. KBS도 재난 지정 방송 아닙니까? 주간 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저희 재난 방송의 그 원칙에 따르면은 재난이 터지면은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맞습니다. 그 재난 방송 하도록 돼 있죠. 종료될 때까지. 그 프로야구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재미난 연속극 보고 있는데 재난 방송 나오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부 국민들은 왜 이렇게 재난 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지금 열심히 야구 보다가 프로야구 보다가 또 연속극 보다가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요. 이건 학교 교육에서부터 재난 방송이 왜 필요한지 민방위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쭉 교육이 돼야 됩니다. 훈련돼야 되고 또 법과 제도를 꼼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을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해야 됩니다. 프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탁 하는데 하루를 운동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운동 안 하면 코치가 알고 일주일 안 하면 그 국민들이 안다 그래요. 훈련 안 하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민방위 기본법 만들어 놓고 자연재해 대책법 만들어 놓고 재난방송 관련 여러 가지 규정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하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제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면 정부에 무슨 사고 날 때마다 보면 그 매뉴얼 하는데 매뉴얼이 수천 개 만들어 놓고 인수인계할 때 교육 안 시켜놓으면요 새로운 사람이 그 매뉴얼 있는 줄 몰라요. 그래 나중에 감사 받다 보면 알아요. 감사원에 감사 받다 보면 그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제도와 규정과 시행령 만들고 이런 걸 만들면 그것을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재난 방제 민방위와 관련해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우리나라는
그 수천 번의 전쟁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라 아닙니까? 그 싫어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어릴 때부터 민방위 교육이 왜 필요한지 매뉴얼을 가르치고 대피 요령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교육뿐만 아니라 민방위 교육 좀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럼요. 그 네. 학교 교육, 사회학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좀 이제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서 미국 대선 주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또 붙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던 존 켈리가 전쟁기념 사업에 방문했더라고요. 만나셨죠? 예, 만났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게 2017년부터 저 비서실장을 꽤 오래 했어요. 그 존 켈리 그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고 또 국토안보부 초대 장관을 저 트럼프 정부에 했고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요. 미국의 진급 장성 25명 그 캡스톤 그걸로 왔는데 그 사실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막 질문을 많이 준비는 저 특별히 저 뭐 질문 그 또 토의하는 것을 본인 양해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 이분을 내가 쭉 연구를 만나기 전에 연구를 해보니까 가족이 지금 군인 가족이에요. 아, 군인 가족이에요? 예, 한사 아들도 군의 간부로 있고 저 영관급 장교로 있고 네. 둘째 아들은 애프가니스탄 전쟁에 가서 지뢰를 밟아서 사망했더라고요. 소대장을 근무할 때 2010년에. 그런 게 있군요. 그 군인에 대한 군인 가족 애국심이 정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비서실장을 하고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지만 트럼프가 제일 좀 뭐랄까 국가 유공자 우리 같으면은 유공자 또 군에 가서 이게 다친 분들 포로된 이런 분들을 조롱을 잘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격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비서실장을 했지만 트럼프에 대해 직격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미국의 가치를 경멸하고 조롱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었는데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되면 좀 위험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이분의 애국심 같은 것을 봤는데 네. 비록 그분의 참모로 일했지만 제가 뭐 대화 내용 소개하라 해서 참모로 일했지만 그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지만 다른 나쁜 방향으로 갈 때 자기를 목숨 걸고 그것을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방향이 바로 안 잡히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애국한다 이렇게 제가 뭐 생각합니다만 저 방향을 바꾼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 핵 문제 그때 싱가포르 회담에 준비했던 실무실장이거든요. 네네. 그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할 때 모든 걸 조율했던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 수행 중에 있었던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고 그러나 많은 느낌으로 이분이 결기가 대단하다.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를 처리한 모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공공외교 기능이 있어서 전쟁기념 사업에 아주 그런 쪽에서 많은 우리가 공공외교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밤을 새워도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